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회귀 분석, 하나의 어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직선을 찾는 선형회귀 분석을 이렇게 수행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지같이 코드를 일일이 다 써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여기 있는 절벽값들을 그냥 계산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써봅시다. from scikit-learn linear mo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선형 회귀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볼게요. 요 라이브러리.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 요거.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우리가 위에 썼던 이렇게 우당탕탕 썼던 이 코드들 있죠? 이게 사실 요 코드 하나면 끝나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을 해서 이 모델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PC라고 하는 함수로 X랑 Y를 넣어주면은 학습이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선형회귀 기법이 우리가 지금 위에까지 썼던 확률적 경사강법과 경사강법 그리고 최소제곱법이 포함되어 있는 확률적 경사강법과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바로 이렇게 짠하고 끝나요. 이 데이터로부터 수식을 찾는 작업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회귀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은 COEF 코에피센트 계산하면은 바로 회귀계수 나오고요. 내가 인터셉트 절편값 뒤에 더해지는 절편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셉트에서 계산을 해주면은 절편값까지 바로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속도도 어때요? 속도도 훨씬 빠르죠? 그쵸? 이건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 최적화를 해준 거예요. 알고리즘 측면에서 이 코드가 좀 더 빠르게 수행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위에서 그냥 뉴메릭 파이썬 넘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 짰던 코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코드를 프로그래머들이 사전에 구성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얘를 쓰면은 우리가 위에서 썼던 이런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수행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측값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모델에다가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원래 데이터 X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측값 Y를 계산해 봅시다. 바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get 뭐였죠? get residual이었죠? get residual이라고 하는 함수로 Y랑 Y predict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차항의 값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썼던 어떤 이런 최적화 함수들을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이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뜯어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나오죠?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도 우리가 쉽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 플랫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 있었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에다 df1, x에다가 쿠킹, 스팀 압력 써줬고 y에다가는 실링 압력 써줬었죠? 여기 뒤에다가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OLS라고 하는 요 옵션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OLS. 이죠? 그러면은 얘가 회귀선을 하나 이렇게 짠하고 구해줘요. 요렇게. 회귀선까지 요렇게. OLS라고 하는 옵션까지 써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회귀계수, 이 코에피센트의 약자예요. 회귀계수, 그리고 절편값, 그리고 예측값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 오차를 계산하는 것까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각화 라이브러리에도 이런 OLS라고 하는 옵션을 써주면은 얘가 알아서 회귀식을 찾아줘요. 이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이제 실링 압력 이퀄
8.652269 해가지고 곱하기 스팅 압력 곱하기 3.04876 뭐 이렇게 나와있죠? 요 회기선을 만든 거죠. 이게 우리가 계산한 절편이랑 회계계수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여기 있는 이 OLS가 뭐의 약자일까요? 최소제곱법 Ordinary Least Square 우리 위에서 했잖아요. 그쵸? Ordinary Least Square의 약자죠. 이렇게 시각화도 간단하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모델 PC라고 하는 요 함수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최적의 파라미터, 즉 이 데이터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도출을 해준 거예요. 요렇게. 네, 지금 여기 시각화 단계에서 에러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쵸? 네. 여기서 에러 다 나시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OLS, 이 Ordinary Least Square라고 하는 요 값이 계산되려면은 라이브러리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지금 없어서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써줍시다. 이 위에다가 코드 하나 추가해 주시고 파이프 인스톨 해서 스태츠 모델즈 요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요거 설치하시고 커널 리스타트 앤 런 올 이거 클릭하시면은 얘도 이제 동작될 거예요. 얘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계산하는 최소 제곱법 저런 것들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원래 얘가 세트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트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만 했어요?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한 가지 결과값만 예측하는 걸 해봤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계학습의 회귀 모델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한 가지 데이터만 짠하고 집어넣고 모델을 만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조업 조건, 스팀 압력, 뭐 온도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공정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회계 모델을 만들어야 좀 유의미하겠죠. 그쵸? 여러 가지 X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품질 검사 결과값의 Y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어떤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나 연관성, 관계 같은 것들을 수식화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무언가를 예측하는 형태로 수식을 만들 때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쵸? 네. 이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단계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이 기계학습을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수학적인 기법들을 수학적인 최적화 기법들을 이용해서 최소제곱법, 뭐 그레디언트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이 어떻게 최적화돼서 모델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뭐 예측을 하거나 뭐 분류를 하거나 이런 단계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구축해서 현장에서 새로운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주면서 또 어떻게 모델을 구성해주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또 최적화시킬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이 확률적 경사강법과 최소제곱법으로 만든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 회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요. 리그레션, 회귀라고 부르고요. 네, 이 회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회귀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특정 객체의 값이 집단의 평균과 같은 값으로 일정한 값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회귀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단의 평균과 같은 일정한 특정 값으로 회귀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그 결정계수라고 하는 R-스퀘어라고 하는 이 평가지표를 설명드릴 때도 한번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개의 설명 변수
x죠. 설명 변수와 하나의 목표 변수 y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들의 통칭을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는 회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어떤 집단과 같은 평균적인 값으로 일정하게 돌아가려는 경향이라고 부르는 용어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걸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어떤 x들을 짠짠짠짠하고 입력했을 때 이 y를 전체가 돌아가는 어떤 이런 특성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얘가 뭐 온도가 어떻게 될지, 키가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이런 모델링하는 기법들의 통칭을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는 목표 변수, 회귀 분석에서 쓰는 이 목표 변수라고 하는 이 값은 기본적으로 연속형 숫자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 숫자 자료를 예측할 때 보통 이 회귀라고 하는 분석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앞서서 파라미터라고 하는 값을 봤듯이 우리가 최적화를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회귀에서 최적화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어요? 바로 파라미터 값들, 이 오차항이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었죠. 이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도 이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적절한 회귀 계수를 찾는 겁니다. 회귀 계수. 이걸 플레임으로 리그레션 코에피센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파라미터라고 칭했던 것들 찾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회귀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이 최소제곱법이랑 경사각법을 이용해서 이제 회귀 분석 하나의 간단한 모형의 회귀 분석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회귀 분석 모델을 일반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불러요. Ordinary Linear Regres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회귀 분석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수학적인 최적화 기법들을 여러 써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귀 모델들을. 그래서 이 회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만든 형태의 어떤 이런 선형적인 일반 선형 회귀라고 하는 회귀 분석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선형 회귀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죠. 어떤 예측값과 실측값 사이에 실측값의 차이, RSS라고 했었죠? Residual Sum of Square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준 거죠. 회귀 계수를 최적화해준 것을 일반 선형 회귀라고 부릅니다. 요런 모델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바로 뒤에 한번 다뤄볼 다중회귀 분석,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선형 회귀에 속하는데, 지금은 한 가지 변수만 입력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회귀 모델을 막 만들고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은 이 기계학습에 있어서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과적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모델이 새로 들어올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적합 현상을 방지해주면서 또 이 회귀계수 값들을 찾는 최고적화 기법을 동원을 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회귀 분석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규제 모델이라고 불러요. 규제 모델. 규제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규제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regularizzation인가요? 뭐 요렇게 표현을 해요. regularization. regression. 요게 맞을 거예요, 스펠링이. 규제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 단계에 넘어가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과적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 항이 추가되는 회귀 모델을 쓸 때, 지금은 X 하나, Y 하나 요렇게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써요? 여러 개의 X를 넣어서 하나의 Y를 예측하는 형태로 분석을 더 많이 하죠. 그쵸?
그렇게 다양한 수많은 설명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과적합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적합 현상을 방지하고 적절한 회귀계수를 도출해내는 기법, 학습 기법, 최적화 기법이라 하기엔 좀 말이 좀 애매하고, 기법,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런 기법을 규제 선형 회귀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따 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리찌라고 하는 모델, 라쏘라고 하는 모델,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모델,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베이지안 리그레션, 또 애덤 베이지안 리그레션, 이거 말고도 다양한 선형 회귀 모델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어떤 거를 알아볼 거냐? 우린 지금 여태까지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변수를 넣었을 때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이 회귀계수랑 절편값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일반 성형회귀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예요. 다중회귀 분석.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목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목표 변수는 하나지만 설명 변수가 여러 개. 여러 개의 x를 넣었을 때 한 가지 y를 예측하는 이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한번 써볼 겁니다. 영어로는 멀티플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라고 불러요.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중회귀 분석. 대신 이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지만 이 다중회귀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설명 변수를 이용해 하나의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것을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콜리니얼리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콜리니얼리티인가? 발음이 기억이 안 나네요.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해야 함. 요 문제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문제.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다중공선성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이슈는 어떤 이슈냐면은 이제 변수를 한 가지만 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쓸 거란 말이에요. 같이 쓰다 보면은 설명 변수들끼리, X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높아서 이 설명 변수 간의 관계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식량이 얼마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살아남은 사람들 배 타다가 갇혔는지 뭐 하다 갇혔는지 몰라요. 살아남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이 식량을 나눠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이 식량을 똑같은 그람수로 나눠주면은 어떤 사람은 덩치가 크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소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그 키와 체형에 맞춰서 이 사람이 조금 먹어도 포만감도 느끼고 에너지도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나눠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키 크고 덩치 큰 사람한테는 밥을 좀 많이 주고 저는 많이 안 먹어도 돼요 하는 사람한테는 밥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식량을 배분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체형만 보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밥을 많이 먹냐 적게 먹냐라는 거를 어떤 이 칼로리 소비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밥을 분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 생존자 가운데서 커플이 한 세트가 있던 거예요. 커플이. 남성분은 덩치가 엄청 커. 그래서 밥을 많이 받아가셨어. 여성분은 덩치가 너무 작으시고 자기가 밥도 많이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밥을 조금 줬어. 근데 이 둘이 커플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밥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이 덩치가 큰 사람한테 밥을 많이 주고 덩치가 작은 사람한테는 밥을 조금 줬는데 자기 둘이
밥을 나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덩치가 큰 사람은 비교적 밥을 더 못 먹을 수도 있고, 덩치가 작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밥을 많이 먹어서 식량이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설명 변수들 간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짙다 보니까 이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다중공정성이라고 불러요.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발생하는 문제고요. 다중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풀었으면은 설명 변수 간의 관계가 강한 변수들에 의해 모델을 만들 때, 즉 우리가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값을 최적화시킬 때 통제할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커플인 걸 내가 모르면 어때요? 두 분은 커플이시니까 그냥 같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못하고 그냥 계속 덩치가 큰 사람은 밥을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둘은 계속 나눠 먹고, 그럼 덩치가 큰 사람은 계속 배고픔을 느낄 거고, 덩치가 작은 사람은 이 커플에 의해서 자기가 밥을 더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X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얘도 어떤 최적화의 한 가지 문제로 좀 뽑힐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들, 충전실 온도, 실링 온도, 쿠킹 온도, 스피닝 압력, 실링 압력 이런 값들을 넣어서 생산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짠하고 예측을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실 온도랑 충전실 압력이라고 하는 이 두 데이터가 엄청난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생산 시간을 예측할 때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제대로 던져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이 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분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것도 하나의 최적화의 실패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많이 가장 썼던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 지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이 변수들을 제외해주거나 없애주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줬었어요. Variation Index Factor라고 해가지고 분산 팽창 지수 Variation Index Factor라고 해가지고 VIF 값이라고 불러요.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 다중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변수들을 파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VIF라고 하는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10이 넘어가는 값들이 있어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 값이 1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중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통계학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10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중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변수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 규제 선형회귀라고 하는 모델 있죠. 규제 선형회귀 모델. 규제화라고 하는 이 규제 선형회귀 모델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에다가 규제항이라고 하는 어떤 규제를 걸어주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수학항을 하나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규제화라고 부르는데, 그 규제화를 통해서 회귀 모델을 구성을 해주면은 이 다중공정성 문제가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변수를 입력해서 Y를 예측하는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고, 거기서 다중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규제 선형 회귀라고 하는 모델을 동원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넣어서 어떤 특정 Y값을 예측할 때 만드는 어떤 수식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게 이제 좀 수학적인 단계에서 좀 더
더 밖으로 나온 단계죠.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즉 어떤 무언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적절한 해답, 최적화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